안녕하세요. 인생 이야기 들려드리는 김이모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괜히 말 안 하는 게 편해. 괜히 나섰다가 민폐만 돼. 늙으면 입 닫고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말은 참 쉽게들 하죠. 하지만 그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하루를 버티게 만드는 족쇄가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그 말이 현실이 되어버린 한 80대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큰 사건이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슴이 조금씩 답답해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익숙한 말들이 너무 조용히 사람을 다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차 한 잔 놓고 잠깐 숨 고르면서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 8시 반, 아파트 단지에서는 청소차 소리가 들리고 부엌에서는 설거지하는 물소리가 일정하게 들려옵니다. 식탁 위에는 미역국 한 그릇, 계란말이 조금, 김치 접시 하나. 그리고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 정호 씨입니다. 나이는 88살. 정호 씨는 숟가락을 들고 한참을 밥그릇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먹으려고 든 것도 아니고 놓으려고 든 것도 아닌 어중간한 자세로요. 마치 이게 자기 자리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잠시 후 정호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이게 내 밥이 맞나?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묻기보다는 혼잣말에 가까운 말이었죠. 그 순간 부엌에서 접시를 닦던 며느리 미영 씨가 손을 멈춥니다. 그런데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딱 잘라 말합니다. 그거 아버님 밥이에요. 톤은 차분합니다. 소리도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온기가 없습니다. 정호 씨는 잠깐 멈칫합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국은 언제 끓였지? 이번에도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괜히 물어봤다가 또 혼날까봐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제야 며느리는 고개를 돌립니다. 하지만 정호 씨를 보지 않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힐끗 보면서 말합니다. 아버님 지금 같은 말씀 몇 번째인지 아세요? 그 말 한마디에 공기가 툭 하고 끊깁니다. 정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고개를 조금 숙이며 말합니다. 아, 그랬구나. 잠깐 숨을 고른 뒤 덧붙입니다. 미안하다. 그 말이 얼마나 작은지, 얼마나 익숙한지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잠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려야 합니다. 사실 정호 씨는 치매가 아닙니다. 이미 몇 달 전 혼자서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CT, MRI, 인지 검사까지 모두 진행한 결과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연세에 비하면 기억력이 아주 좋으세요. 일상생활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 말에 정호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조금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돌아오면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이미 정호 씨를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걸로 멋대로 판단해버린 상태였고 아들은 굳이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정호 씨가 억울하다고 따지고 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일부러 말을 느리게 했고 일부러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호 씨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정말 쓸모없는 노인이 되었을 때 이 집은 나를 어디까지 밀어낼까? 처음 몇 주는 괜찮았습니다.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 드세요. 아버님, 식사하세요. 말투도 공손했고 표정도 괜찮았습니다. 정호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느 날부터 약을 놓고도 며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약은 좀 알아서 드세요. 언제까지 챙겨줘야 돼요? 그리고 밥을 차려놓고도 짧게 말합니다. 밥이요. 존댓말은 있지만 마음은 빠진 말. 그 말투는 마치 회사에서 부하 직원에게 업무 지시하듯 딱딱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말이 나옵니다. 아버님, 제발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그 말에 정호 씨의 가슴이 쿡 하고 눌립니다. 하지만 그는 웃으며 사과합니다. 미안하다. 그 말은 사과라기보다 습관처럼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 말은 들어줄 필요조차 없다는 듯이요. 어느 날 저녁, 정호 씨는 국을 뜨다 손이 살짝 떨리며 국을 조금 흘립니다. 국물이 식탁 위로 뚝뚝 떨어집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수저를 탁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아, 진짜 짜증나게. 정호 씨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듭니다. 며느리는 그를 보며 말합니다. 이렇게 지저분하게 드실 거면 같이 먹기 싫어지잖아요. 아들은 옆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그저 밥만 먹을 뿐입니다. 그 침묵이 정호 씨에게는 가장 아팠습니다. 며느리는 휴지를 툭 던지듯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합니다. 다음부터는 혼자 드세요. 잠시 멈췄다가 덧붙입니다. 그게 서로 편해요. 그날 이후 정호 씨의 밥상은 부엌 귀퉁이 구석의 작은 곳으로 옮겨집니다. 아무도 왜 그러냐고 묻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존댓말을 점점 쓰지 않습니다. 기억도 제대로 못할 거면서 왜 물어보는 거야?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 정호 씨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을 하면 잔소리가 되고 움직이면 위험해지고 존재 자체가 불편해집니다. 어느 날은 이런 말까지 듣습니다. 아버님 치매 왔을 때 고집 세지면 안 돼요. 그 말에 정호 씨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사람이 아니라 짐에 불과하구나. 정호 씨의 자리는 집안에서 조금씩 아주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이도 나가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안 어디에도 편히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난 뒤 정호 씨는 거실로 나옵니다. 소파 구석 한쪽에 조심스럽게 앉습니다. TV에서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리모컨을 들었다 다시 내려놓습니다. 괜히 채널을 바꿨다가 혼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며느리 미영 씨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합니다. 아버님, TV 소리 좀 줄이세요. 정호 씨는 아직 리모컨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아, 그래.
소리를 줄이려 리모컨 버튼을 찾다가 손이 잠깐 멈춥니다. 그 모습을 본 며느리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거 오른쪽 버튼이에요. 이리 줘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니까요. 그리고 리모컨을 툭 빼앗아 소리를 줄입니다. 말투에는 직접 하지 마세요라는 선이 분명히 그어져 있습니다. 정호 씨는 그 뒤로 TV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시죠? 아들은 뭐 하고 있는 거지? 아들은 늘 집에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식탁에 앉아 있고, 같은 대화를 듣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거의 말이 없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 요즘 냉장고 문도 자꾸 열어보시잖아요. 뭐 드시려는 건지 헷갈리니까 앞으론 열지 마세요. 정호 씨는 그 말이 너무 서러워 아들을 쳐다봅니다. 아들은 잠깐 눈이 마주쳤다가 곧 피합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은 중립이 아니었습니다. 그 침묵은 며느리의 말에 힘을 실어주는 침묵이었습니다. 정호 씨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호 씨는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옵니다. 젊을 때는 일도 집안일도 참 열심히 했던 정호 씨입니다. 빨래가 다 된 것 같아 뚜껑을 열려고 손을 뻗는 그 순간 며느리가 재빨리 뒤를 쫓아와서 말합니다. 당장 손 떼세요. 정호 씨가 놀라 얼른 손을 거둡니다. 도와주려고 한 건데.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며느리가 말합니다. 괜히 나섰다가 세탁기 고장 나면 어쩔 건데요? 그 말에는 고마움도 배려도 없습니다. 오직 짜증과 가만히 있으라는 메시지만 있을 뿐입니다. 정호 씨는 그날 이후 집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걸 몸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정호 씨는 점점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묻고 싶은 게 있어도 속으로 삼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는 걸 이미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이런 말도 듣습니다. 아버님 자꾸 질문하시면 더 헷갈리니까 그냥 말하지 마세요. 그 말은 정호 씨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말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존재만 하세요. 어느 날부터 집안에 조심스러운 단어가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요양원이었습니다. 처음엔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뉴스 보니까 요양원도 시설 좋아졌대요. 거긴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관리도 잘 되고. 며느리는 이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합니다. 하지만 정호 씨는 그 말들이 칼날처럼 귀에 날카롭게 꽂힙니다. 아들은 옆에서 그저 고개만 끄덕입니다. 그 모습이 정호 씨에게는 확신처럼 다가옵니다. 이들에겐 이미 결정된 이야기구나. 그날 새벽 정호 씨는 화장실에 가려다 걸음을 멈춥니다. 방 안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언제까지 모셔야 해? 아들의 낮은 목소리가 대답합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자. 그 말에 며느리가 바로 말을 자릅니다. 조금이 언제야? 치매는 더 심해질 거잖아.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말을 합니다. 이러지 말고 빨리 요양원 보내버리자. 그 말은 결정이었습니다. 정호 씨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그저 어깨만 들썩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정호 씨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 알겠다. 내가 여기서 어떤 존재인지. 그날 이후 정호 씨는 더욱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포기가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미영 씨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가 치매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어느 날 정호 씨가 병원에 다녀온 뒤 서류를 집에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그걸 며느리가 우연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30년 넘게 은행에서 일한 사람입니다. 서류를 보면 어떤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정상 소견, 인지 기능 이상 없음. 그 문장을 미영 씨는 분명히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미영 씨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상태로 두는 게 제일 깔끔하네. 치매면 결정권은 가족한테 있고 재산 관리도 자연스럽게 넘어오고. 미영 씨에게 정호 씨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었습니다. 관리해야 할 상황, 정리해야 할 문제. 그래서 그녀는 더 차갑게 굴기 시작합니다. 며느리는 어느 날부터 이런 말을 정호 씨 앞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꺼냅니다. 아버님 치매 오면요. 통장 관리도 가족이 해야 한대요. 본인이 관리하면 나중에 문제 생긴대요. 말투는 설명하듯 정보를 나누듯. 하지만 눈빛은 정호 씨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이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정호 씨는 그저 고개만 끄덕입니다. 며느리는 그 반응을 보고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요양원 가면 재산도 미리 정리해야 하고요. 아주 뻔뻔하고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라도 하듯이요. 정호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합니다. 아, 이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었구나. 그런데도 나를 이렇게 대했구나. 그날 밤 정호 씨는 오래된 서랍을 엽니다. 그 안에는 통장 몇 개,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정리해 둔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꺼내며 조용히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 마지막 시험이다. 며느리는 이제 아예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그거 아니에요. 말에는 주어가 없습니다. 사람을 지우는 말입니다. 정호 씨는 그 선을 정확히 느낍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호 씨는 며느리를 부릅니다. 미영아, 며느리는 잠깐 고개를 듭니다. 왜요? 말투에는 기다림도 여유도 없습니다. 정호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내가 통장이 하나 있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는 말을 자릅니다. 아버님 그런 건 지금 말씀하실 때가 아니에요. 정호 씨는 잠시 멈춥니다. 며느리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지금 괜히 헷갈리면 나중에 문제 돼요. 그 말은 분명했습니다. 입 닫으세요. 정호 씨는 그날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더 이상 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그날 이후 정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서류, 통장, 그리고 자기 마음까지. 겉으로는 더 흐릿해진 노인처럼 보였지만 속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해졌습니다. 정호 씨는 혼자 앉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충분히 봤다. 사람은 아플 때가 아니라 약해졌을 때 진짜 얼굴이 나온다더니 그날 정호 씨는 결심합니다. 이 시험을 끝내기로 합니다. 정호 씨는 조금 더 중증 치매 환자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밥 먹는 시간을 헷갈리고 화장실 가는 길을 잠깐 멈칫하고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 행동에는 절대 넘지 않는 선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지는 않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관리하기 번거로운 노인,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느끼지? 아들은 밥을 먹다 말고 고개를 듭니다. 뭐가? 며느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합니다. 아버님 이제 정말 심해지신 것 같아. 그 말에 아들은 잠깐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 짧은 한마디가 며느리에게는 충분한 동의였습니다. 며느리는 그날부터 말과 행동을 더 노골적으로 합니다. 며느리는 이제 정호 씨를 부를 때 이름도 호칭도 쓰지 않습니다. 아버님 대신 지금. 거기. 그거.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부르듯 말합니다. 어느 날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거 치우라고. 걸리적거리니까. 정호 씨는 그 말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그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어느 주말 오후, 며느리는 아들 앞에서 핸드폰을 내밀며 말합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요양원 후기인데 시설도 괜찮고 평도 좋아. 아들은 핸드폰 화면을 잠깐 보다가 말합니다. 비싸네. 며느리는 바로 대답합니다. 아버님 재산으로 충분히 커버돼. 그 말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는 정호 씨도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보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정호 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은 그냥 계시면 돼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은 배려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완전한 배제였습니다. 정호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웃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날 밤 정호 씨는 조용히 아들을 불러 말합니다. 나 요즘 좀 힘들다. 아들은 잠깐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참아줘. 아들은 아버지를 붙잡지 않았고 며느리를 말리지 않았고 아무 선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선택이었습니다. 정호 씨는 방 안에 혼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도 내지 않고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게 울었습니다. 눈물은 나이가 들수록 더 아프게 흐릅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에는 추억도 후회도 사랑도 다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호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부엌 한쪽에서 종이와 펜을 꺼냅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언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험은 끝났고 정리는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새벽, 정호 씨는 갑작스레 혼자 방에서 쓰러집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무도 부르지 못한 채로요. 그리고 그날 밤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합니다. 정호 씨가 세상을 떠난 건 아무 예고도 없이 찾아온 새벽이었습니다. 큰 소리도 없었고 요란한 병상도 없었습니다. 그저 방 안에서 혼자 조용히 쓰러졌을 뿐입니다. 장례식장은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정호 씨와 함께 일했던 옛 동료들, 동네에서 인사만 나누던 이웃들, 그리고 가끔 안부 전화를 주고받던 후배들까지. 한 사람, 두 사람, 조문객이 들어올 때마다 이런 말들이 들립니다. 아이고, 정호 형님, 이렇게 빨리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분은 말 한마디 함부로 안 하시던 분인데. 며느리 미영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금씩 놀랍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존중받는 분이었나? 조문이 한참 이어진 뒤 며느리는 아들 옆에서 조용히 말합니다. 그래도 편히 가신 거지? 그 말에는 슬픔보다는 정리가 끝났다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그 짧은 대답으로 두 사람의 대화는 끝이 납니다. 장례 이틀째 되는 날, 검은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가 장례식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합니다. 고인 정호 어르신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그 말에 며느리의 눈이 잠깐 흔들립니다. 변호사는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유언장이 있습니다. 작은 방으로 가족들이 모입니다.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종이를 읽기 시작합니다. 고인은 치매 진단을 받은 적이 없으며 끝까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유지하셨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변호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이 말을 덧붙입니다. 또한 고인은 며느리 미영 씨가 해당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굳어버립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서야 고개를 숙입니다. 변호사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깁니다. 고인은 자신을 끝까지 사람으로 대해준 이에게만 모든 것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재산은 지역 노인복지센터와 항상 어르신이라 불러주며 눈을 맞춰 인사하던 이웃 한 분에게 기부합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울지도 항의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 맨 마지막에 적힌 문장을 조용히 읽어 내려갑니다. 나는 치매를 연기했지만 너희는 사람 대접을 연기하지 않았다. 그 문장이 방 안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는 차 안에서 창밖만 바라봅니다. 아들은 운전대를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둘 모두 똑같은 걸 느낍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가슴에 남을까요? 특별히 나쁜 사람이 있어서도 아니고, 특별히 큰 사건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보고, 너무 자주 듣고, 너무 쉽게 넘겨온 말과 태도들이 한 사람을 어디까지 밀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먼저 약해지지만 마음은 그만큼 더 예민해집니다. 그때 필요한 건 돈보다, 시설보다 사람 대접입니다. 괜히 말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 말들이 얼마나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조금 느리고 조금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인생 마지막까지 버틸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생 김이모였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